일본은 전체적으로 기능을 안 한다고 보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조작과 부정 행위를 해도 어느 정도 눈 감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이제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이제 GDP를 뻥튀기 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은행에 돈 넣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또 언제 또 그런 짓을 할지 모른다.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예명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인상 자체가 이게 어떤 적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일본은 다테마에하고 혼내를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 다테마에는 이제 겉모습인데 겉모습은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얘기 같이. 그런데 본 모습은 속마음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처음에 한국 사람들 일본 가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어디까지나 일본 사람들의 겉모습이라는 겁니다. 속마음은요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상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속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마라. 이게 어릴 때부터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남한테 폐 끼치지 마라. 특히 일본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남한테 폐 끼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의 범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과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상대방한테 괜히 꼬치꼬치 묻거나 괜히 엉뚱한 관심을 갖거나 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남한테 폐 끼치지 마라 그것만 딱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누구도 간섭 안 하고 아주 그냥 서로 그 프라이버시 요만큼 지키면서 거리감을 딱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프라이버시 지켜주기를 바랄 때는 되게 좋은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꼭 좀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는 정말 일본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건 누구한테 얘기해도 웬간한 사람도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 안 할 거라고 봐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온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하고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불편해하는 게 한국인들은 오지랖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오지랖 문화, 한국의 오지랖 문화를 일본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걸 못 받아들여요, 굉장히. 그 완전히 프라이버시 막 그냥 침해하는 걸로 이렇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뭐 그게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면 어떤 식이냐면은 단절이 돼요. 조직에서 어떤 부서가 자기 부서 자기 알아서 하라 이거죠. 그 괜히 타 부서에 괜히 패키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다떼와리 교세라고 해요. 다떼와리 교세 이게 그래서 이게 다떼와리 교세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서로 부서가 다르게 되면은 괜히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그 하나의 상대방한테 폐를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나한테 그러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칸막이 행정이 아주 심합니다. 일본에서는. 또 하나는 일본이 오랫동안 그 봉건제 했잖아요. 봉건제라는 건 중앙 집권이 아니고 각 지역 자체적으로 거기에 영주가 있으면 영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지방자치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1741개 지방자치제가 포맷이 다 다르죠. 서류의 포맷이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주민등록 등본 포맷 자체가 1971개 지자체가 다 다르다고 보면 돼요.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그게 뿌리가 봉건제 거기에서 연유된 게 아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게 칸막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남한테 패키치지 마라. 자립적인 거죠, 영주 그 지역에.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의 하나의 큰 흐름에 있어서 남한테 패키치지 마라는 거는 일본의 그 긴 역사, 봉건주의 역사하고도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이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한국인 이제 남자하고 일본인 여성하고 이제 데이트를 한다. 일본은 식사 각자 따로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같이 나오잖아요, 테이블에. 그런데 같이 먹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거의 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젓가락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일본은 아주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이게 트러블 요인 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종신고용, 연공서열 이게 사실 1940 체제예요. 그게 전시 체제. 그때 모든 물품들을 대량 생산하고 스피디하게 생산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종신고용, 연공서열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그때 잘 맞아 들어갔던 거죠. 근데 전후에도 고도 성장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 나갈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게.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와르르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작동이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버블이 꺼졌다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과거에 해왔던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차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일본에서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도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것들이 많아서 패전하게 됐는데 어떤 게 있냐니까 한 번 계획이 수립되면은 안 바꾸고 그냥 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 군들이 실패했던 그런 패턴이 지금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제 현장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아무리 해도 그 목표치에 도달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야단만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조작이 일어나는 거고 서류 위조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일본 기업 전역에서 다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 일본 정부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특정 기사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일본 정부가 건설사에다가 서류 조작하도록 문을 보냈어요. 왜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 업적을 겹치도록 해가지고 GDP를 뻥튀기 한 거죠. 근데 그게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신문에 이제 공개되면서 어떻게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사실은 자민당 정권이 쭉 오래 정권을 잡다 보니까 계속 정권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총리 입장에서는 경제가 좀 좋아졌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계속 총리를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아베 정권 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베 정권은 조작과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아예 기록 안 하고요. 기록됐던 것도 그냥 개찬한다 그러죠. 사회 전체가 익숙해져 버렸다 그럴까? 토요타 자동차가 뭐 오랫동안 30 몇 년을 그 부정을 해왔는데도 그게 발각이 안 되고 최근에야 그게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은 과거에 잘 나갔을 때 어떤 기준치, 버블이 꺼진 이후에도 크게 수정을 안 하고서 그대로 목표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게 달성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하고 이 경영진하고 이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경영진도 모르지는 않아요. 조작과 부정 행위를 해도 어느 정도 눈 감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이제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이제 토요타 부정 같은 게 이게 이제 그게 뭐 문제야. 그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일본은 전체적으로 기능을 안 한다고 보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2000년도를 국내 투자를 100으로 놓고 2022년도 어느 정도 투자가 늘어났냐 보니까 이때 100이었다고 보면 이때요 쭉 이렇게 해서 118이에요. 거의 투자가 안 됐다고 보면 되지. 22년 동안 국내 투자가. 그럼 투자를 어디에 했냐? 전부 해외 투자 다 해버려. 850%, 그러니까 8배 반 정도 해외 투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일본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기업은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씩. 일본의 경상수지를 보면은 흑자라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경제 대국이고 여전히 흑자가 많이 남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흑자가 많이 남는 게 전부 해외 투자에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흑자가 많이 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해외 나갔던 돈들이 국내로 안 들어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34조 벌었는데 10조도 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국내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일단 나간 돈은 일본 국내로 안 들어오면 이게 일본 자산이라고 하기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들이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해나가면서 조작과 부정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야당이 한번 정권 잡은 적이 있어요. 2012년 12월 달에 민주당이 정권에서 내려오기 전 3년 반 정도를 민주당이 그 외에 그때 민주당이 그 동일본 대지진 그 원자로 폭파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권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 뒤로 아베 총리가 정권 잡고 나서 민주당을 엄청 공격을 많이 했어요. 저 무능한 집단들, 저것들 때문에 일본이 망하게 생겼다. 동일본 대지진 그 원자로 폭발된 거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뒤로 사실 일본이 휘청했어요. 이제 일본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랬다고요. 그 정도로 그게 지금도 그 방사능 문제가 사실 도쿄까지도 미친다는 얘기도 막 나오거든요. 아베 총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한테 이 야당이 무능하고
야당한테 두 번 다시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 인식이 너무 들어버린 거죠. 야당이 붕괴됐습니다. 사회당도 무너져 버렸고 그 민주당조차도 무너져 버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믿을 만한 정당은 자민당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정당의 지지도를 보면 자민당이 28% 정도 나옵니다. 그 밑에 바로요. 민주당이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4% 5%예요. 그 다음에 뭐 오사카 유신의 회, 뭐 거기 뭐 4% 이런 식으로 그 밑으로 줄여 3, 4%, 2%막 이래요. 야당들이. 그러다 보니까 투표하러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당한테 표를 줄 수 있겠어요? 이 표를 줘도 이게 뭐 사당이 돼버릴 것 같으니까 결국은 안 가는 거예요. 야당 성향의 투표자들은. 그러니까 자민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완전히 우파로 보면 돼요. 우리가 가끔 말하는 우익들은 막 무조건 자민당이고 보수 쪽도 자민당이고 새롭게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관료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뭐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요? 자민당으로 들어가요. 왜? 야당으로 들어가 봐야 별로 영향력 미칠 게 별로 없으니까 평생 야당만 할 것 같은 당에 내가 들어가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는 또 힘 있는 쪽에 붙는 그런 문화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치가 보충도 자민당이 많이 되는 편이고 야당으로 가는 게 드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투표하러 안 가는 거 하나하고 여당 성향의 자민당 성향의 꼰대 세력, 노인 세력, 장노원층들은 거의 가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민당 지지는 34%, 28%,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나머지 70% 넘는 국민들은 자민당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민당이 정권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또 선거제도도요. 가서 선거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출마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전부 이름을 써야 돼요. 우리는 투표 용지에다가 뭐 기호 1번, 2번, 3번 빈 공간에다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후보자 이름을 다 써야 돼요. 근데 후보자 이름이 보통 한문으로 내자가 많잖아요. 이게 노인네들은 그리고 아니면 또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 귀찮지 않겠어요? 글자 틀리면 이거 이제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획수가 틀리면. 이런 게 아직도 일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왜 안 바꾸냐? 한국 같으면 10번 바꾸도 남았죠. 왜?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요? 왜 그 불편하게 그렇게 하냐고. 그냥 번호 매기고 거기다 도장 찍으면 되는 거 같은데 그 지금 한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걸 바꾸라는 여론이 없는데. 희한해요, 정말. 엄청 비효율적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선거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민당이 계속 정권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젊은 층들이 자민당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았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잖아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야당 지지가 많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일본 경기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현 정부, 현 정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잖아요. 그 야당이 주로 표를 많이 주잖아요. 한국만 해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게 아닌 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젊은 층이 어떤 색이냐 하면은 자민당이 계속 정권 잡았기 때문에 정권 잡는 건 당연히 자민당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야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요. 파벌이 그전에는 굉장히 그게 뚜렷했어요. 그 파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계속 이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민당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그 파벌 자체가 여당, 야당의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요. 한 파벌이 이제 거기서 나온 총리가 뭔가 이렇게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면요. 다른 파벌에서 이걸 약간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 다른 파벌의 영수가 다음에 총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야당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아베가 총리 되고 나서는 뭐 아베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아베가 좌지우지하면서 그때 일본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엄청나게 망가졌다고 봅니다. 아베가 굉장히 우익적인 인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익들의 마인드에는 한국에 대한 그 뭐랄까 폄하, 깔보고 내려다보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여전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겨울 연가 후에노 소나타 일본에서 인기 끌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 여성들이 깨악깨악 하면서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과거 일본이 잘 나갈 때는요. 한국 옆에 있는 거 아예 전혀 관심도 안 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겨울 연가 처음에 딱 그 터졌을 때 일본에서 도나리노 군이 강국구 그래서 도나리노 군이 이웃나라 한국. 도나리노 군이라는 얘기는 딴 나라에 붙이는 건 없어요. 딱 한국에만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느냐? 일본은
옆에 나라가 의식 전혀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미국, 아메리카, 유럽 스스로를 아시아 국가로 안 여겼어요. 아시아가 국민이 아니다가 70% 넘었어요. 여론조사에 보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쳐다도 안 본 거죠. 그래서 한국은 안 쳐다보고 살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겨울 연가 드라마를 봤는데 야, 한국 남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여성들이 연사만 하면 배영전에 훌쩍 빠지면서 한국 남자들에 대한 뭐랄까 인상이 확 바뀐 거예요. 그 이걸 이제 일본 남성들이 못 봐주는 거지 한마디로. 눈꼴 싫어서 못 봐준다. 이 한국말로 딱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전달될 거예요. 그때부터 혐한이 이제 물론 그 앞에서부터 혐한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길처럼 타올랐다고 그게. 그걸 계기로. 그 뒤로 2차, 3차, 4차 한류가 계속 할 때마다 그걸 계속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쪽이 장노년층의 남성들. 이건 뭐 확실하게 혐한입니다. 거의 대부분 혐한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보는 책이 혐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아베 때는 특히 아베 때는 자기가 총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지지도를 높이려면은 혐한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그렇고 신문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한국 비판하고 한국 공격하면은요 시청률이 올라가고 잡지가 혐한 기사가 한 서너 개가 있으면은요 30-40만 부 팔리는 거는 여사인데 그게 만약에 혐한 기사가 없잖아요. 거의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에서 유학했던 유학생들 중에 클럽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돈이 막 그 버블 때는 엄청나게 돈이 쏟아져 들어올 때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기 구두를 딱 시켜주잖아요. 팁을 10,000엔, 20,000엔, 많을 때 30,000엔을. 그럼 하루 저녁에 팁 한 5명한테만 받아 150,000엔을 벌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의 그 연간한 월급이에요. 엄청났습니다 그때. 그 클럽 가가지고 양주 같은 거 있잖아요. 몇십만 엔 하는 거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서 마시기도 하고 팁 주는 게 뭐 그냥 10,000엔 단위로.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골프장을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골프 회원권이 어느 정도냐니까 1억 한 5천만 엔 정도가 보통이었는데 아주 비싼 그 긴자 거기에서 관리하는 어떤 골프장 회원권이 46억이 그게 나중에 급전직하해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진지 아세요? 100만 엔까지 떨어졌다. 그 골프 회원권이 4억 6천만 엔 하던 게 100만 엔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버블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버블 때는 이제 은행에서도요. 젊은 이제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은 은행에서 가방을 들고 그 취직한 학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취직했으니까 이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집을 지으시라고. 왜냐하면 일본은 전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니까 그 월세 괜히 그 비싼 거 비싸게 내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살 때 물론 이런 것도 있고 지었는데도 그렇고 그 가격 자체가 1억 엔 정도 한다 건물이.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는 게 1억 엔 이상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오를 거단 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또 오를 거니까 그 오를 걸 미리 예상하고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뭐 너 돈 빌리기 쉬우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했는데 폭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건물 그렇게 해서 지었던 사람들 생활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당장 은행에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버블이 꺼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디플레이션에 들어가는 거죠. 수요가 자꾸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은행에 자기 그 건물 자체를 팔아도 자기가 빌린 돈을 다 못 갚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일본 경기가 위축이 계속돼 갔던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버블이 꺼지고 나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가전제품이 엄청났을 때 그때 아끼아바라 거기는 완전 정가상 우리 용산 같은 그런 개념이죠. 거기에 가면은 막 그 엄청났었는데 그때는 LCD라고 해도 꽤 이제 과거에 브라운관이 있다가 LCD로 바뀌면서 되게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느껴지죠. 아직도 일본은 LCD란 말이에요, TV가. 그래서 내가 2019년도에 거기 이제 전시장에 가가지고 둘러보는데 그전에는 막 10개, 20개 정도에 가득 그냥 꽉꽉 서로 경쟁이 엄청 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다른 데는 다 죽어가고 한두 군데가 굉장히 쭉 둘러보는데 화면이 뭔가 좀 평소에 보던 화면보다는 좀 침침하더라고요. 이거 뭐 중고품인가 하고 봤는데 중고품이 아니라 LCD더라고요. 현재 일본이 그렇습니다. TV도 그렇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서 거부 반응이 조금 내려간 부분이 없지 않나. 특히 삼성이나 LG의 TV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이제 일본에서도 팔리고 그런다 그래요.
그게 최근입니다. 거의.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가 안 되죠. 이제 품질 면에서는 일본 제품하고 한국 제품하고. 사실은 그 일본이 반도체가 한동안 주춤했잖아요. 거의 뭐 10년, 20년 가까이 거의 시장에서 철수했다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완제품은 철수했는데 소재,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나 장비 같은 것들은 계속 꾸준히 발전해 왔고, 그게 이제 일본의 꽤 큰 하나의 그 수출 품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게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뭐 3, 40% 된다는 게, 소재와 장비 같은 경우에는. 또 장비는 또 일제 장비는 굉장히 또 평가가 좋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파운드리 만들려고 하지 말고 소재 부품 장비나 더 거기에다 더 투자를 해서 이걸 전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피카소든 아니면은 우리나라 뭐 이중섭이든 그림을 그리면은 거기에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붓도 있을 거고 팔레트도 있을 거고 물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비연필도 있을 거고, 이게 일제가 되게 좋다고요. 자,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중섭이라든가 피카소 정도 이런 대가들이 그린 그림은 시장에 나가면은 억 단위로 넘어가죠. 많이 올라 몇백억씩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물감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500만 원? 그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은 보면은 몇십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안팎이면 될 거고, 붓도 뭐 한 보통 3, 40만 원 하고 뭐 좀 좋으면 100만 원 한다 칩시다. 그래봤자 그게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큰 부가가치를 낳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반도체의 소재와 장비가 좋다 한들 부가가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는 뭐 다른 나라도 대체로 그런데 한 20년마다 신권을 발행한다. 왜 신권을 발행하냐? 가장 첫째 목적은 위조 지폐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20년 전 기술을 가지고 만든 지폐는 아무래도 기술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위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술력이 향상이 되니까 쉽게 위조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20년마다 한 번씩 신지폐를 발행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 이제 경기 활성화한다 그러는데, 요거는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걸 이제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신지폐를 디자인하고 그걸 찍어내고 그걸 또 식별하는 기계, 이걸 생산하는 쪽은 돈을 벌겠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누가 지불하느냐 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폐를 디자인하는 거하고 찍어내는 것까지는 그 정부가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기계를 만든 화폐 제조기 회사가 돈을 벌겠죠. 디자인하는 쪽은 디자인해서 벌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요걸 식별하는 기기, 이게 음식점이라든가 모든 그 자판기라든가 온갖 곳에 이 식별기가 다 교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식별기를 넣는, 이걸 넣고 돈을 누가 주냐 이거야. 일본 국민들이 다 돈을 내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일본 국민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합하면요 제로예요. GDP에 뭐 팽창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민들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데서 하는, 거기에서는 이거 교체하려면 돈이 보통 뭐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막 이 정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면 하나 팔면요, 라면 그걸로 인해서 라면에 뭐 1,000엔 하던 거 1,050엔, 50엔 이상 못 올려요. 일본에서는 50엔 올렸다. 그래서 요 기기 바꾼 거 요거 이제 보충하려면은 30만 그릇을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경기 활성화입니까? 근데 대부분의 영세 식당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교체 안 하는 거예요. 버스 타도 그래요. 버스 타도 버스에 보면 이걸 지폐를 넣으면은 그게 잔돈이 나오고 동전이 쫙 터져지고. 근데 이걸 그 버스 식별기를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게 한동안은 버스 식별기를 교체를 못하고 늦어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손님들 중에 구화폐 가지고 만 원짜리 가지고 계신 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순수하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현상이 하나 있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영세 소상공인들은 그 식별기를 구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금을 받거나 카드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카드 결제하면 현금
거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 이용률이 높아질지도 모른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신지폐를 만들었는데 신지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기피하게 만들어 가지고 카드 사용률을 높인다. 아이러니하죠. 일단 현금을 왜 많이 쓰느냐 하는 얘기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ATM기 거기에 가서 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이제 그게 지진이 해가지고 시스템이 작동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기기들 자체가 이 지진에 의해 가지고 작동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기가 작동 안 해가지고 뭘 못한다. 이 얘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카드사가 난립을 했어요. 조그만 카드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사가 카드 사용료가 이게 이제 시스템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가 높아요. 크게 통합이 돼가지고 한 큰 회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굉장히 낮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그만 카드사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이게 뭐 4%, 5%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쓰고 싶겠어요? 현금으로 쓰고 싶지. 그러니까 업체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현금으로 이제 다룬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요. 가장 나는 큰 요인이라고 보는데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안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세금 탈루하고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가게들은 대부분 현금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카운트하고 싶지 않은 거죠. 뒤로 빼돌리거나 아니면 장부에 기재 안 하거나 뭐 그래도 누가 합니까? 일본이 이제 장롱 예금을 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일본이 1946년도 패전하고 난 다음에 1년인가 2년 정도에 지나서 전쟁 패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다 보니까 일본 은행에 지급 정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한 90% 자기 돈이 날아간 사람도 있고 한 10%에서 90% 날아가는 거예요. 은행에 돈 넣었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은행에 돈 넣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또 언제 또 그런 짓을 할지 모른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금을 장롱에 넣는다. 은행에 안 넣는다는 거죠.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줘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롱 속에 돈 넣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년층이 많아요. 노년층은 과거에 일본이 잘 나갈 때 그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노년층은 한국보다는 훨씬 더 부자예요. 일본은. 그래서 오히려 노년층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46년에 그런 기억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1,000만 원밖에 보상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 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은행이 파산할 경우 9천만 원 그냥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넣고 싶으면 안 생기겠죠. 그렇다고 해서 1,000만 원씩 10군데다 나눠서 저축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자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 정부한테 또 어떻게 당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부담을 들 수 있는 게 장롱인 거예요. 일본에 남아있는 과제는요,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는 일본이 생산성이 가장 안 좋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모든 기업이 아직도 아날로그 기업이라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미국의 엄청난 경기 활성화는 전부 디지털, IT 이쪽 관련되는 기업들이 대폭발했기 때문에 저렇게 미국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아날로그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아날로그라는 거는 부가가치가 2배 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디지털은 10배, 100배, 10,000배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데 시장은 자꾸 축소되니까 기업들이 계속 침체되고 디플레이션을 가는 거라고.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일본은 디지털화가 돼야 되는데 그 디지털화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일본이 제일 고민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일본이 앞으로 잃어버린 30년 아니 40년 50년 가는 가장 큰 요인은 지진으로 봅니다.